자, 이제 우리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연력학을 배우는, 화학자들이 연력학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력학이 반응이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반응이 갈지 안 갈지를 다른 말로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반응과 역반응, 그리고 화학 평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 평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서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평형식은 일반 화학 때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반응해서 CC하고 DD가 되는 일반적인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이 반응의 평형을 결정하는 것은 델타 G는 어떻게 구하냐? 델타 G는 델타 G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Q로 결정된다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외웠어요. 이때 Q는 반응지수, 리액션 코어션트라고 부르고요. A의 A승, B의 B승분의 C의 C제곱, D의 D제곱으로 표시된다. 그냥 우리가 그냥 외웠죠. 일반 화학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연력학을 꾸준히 배워왔잖아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반응식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음을 이번 시간에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정반응이 진행되는 거를 크사이라고 쓰기로 합시다. 그걸 그리고 반응 진척도라고 부를게요. 즉 반응이 앞으로 진척되는 걸 크사이라고 씁니다. 그럼 반응을 앞으로 진척시켰을 때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가 변하겠죠.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가 변하는 정도를 우리가 그게 바로 델타 G예요. 그래서 델타 G의 정의는 라운드 크사이분의 라운드 G로 표시될 수 있다. 즉 반응을 앞으로 조금 진척시켰을 때 G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델타 G예요. P와 T는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은 일정한 지점에서 반응을 조금 진행시켜 보는 거죠. 만약에 반응을 조금 진척시켰을 때 G 값이 내려가면 그 반응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G가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G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즉 이 값이 마이너스면 반응은 그대로, 즉 정반응이 계속 진행될 거고요. 반대로 반응을 조금 진척시켰는데 G가 올라가. 그러면 이 값이 플러스란 말이죠. 이 값이 플러스가 되면 올라가는 거 안 좋잖아요. 반대로 움직여야 될 거예요. 즉 역반응이 진행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반응을 조금 진척시켰을 때 G가 변하지 않으면 델타 G가 0이고 그때를 우리가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보면 X축을 반응의 진척도 크사이라고 쓰고요. Y축을 G라고 놓았을 때 초기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있는데 반응을 진척시켰어요. 즉 X축으로 조금 진행시켰다고요. 그랬더니 G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내려간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라운드 G 크사이분의 라운드 G가 0보다 작다는 의미죠. 기울기가 0보다 작다는 의미예요. 그럼 델타 G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는 정반응이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쯤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반응을 진행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진행시키면 G가 올라가요. 그죠? 이 값이 플러스란 말이에요. 즉 델타 G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가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델타 G가 0이 되는 시점,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시점인데 그 시점이 평형이다 이거예요. 이게 화학 반응의 자발성입니다. 즉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자발적이고요. 델타 G가 0보다 크면 리버스 리액션, 역반응이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델타 G가 0일 때를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평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즉 G와 크사이 사이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미니멈 G인 부분, 기울기가 0이 되는 미니멈 G인 부분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죠. 그때까지 반응이 진척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평형에 도달하게 되죠. 이걸 한번 이제 식으로 써보겠는데 그걸 화학 평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A하고 B가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 있다고 쳐봅시다. 반응을 조금 진행시켰으면 A는 정반응을 진행시키면 A는 좀 없어지고 B는 좀 생기겠죠. 즉 A의 몰수의 변화 DNA는 마이너스일 거고 A는 주니까 DNB는 플러스일 겁니다. 그래서 DNA를 마이너스 D 사이라고 쓰면 그만큼 B가 생기겠죠. 따라서 DNB는 플러스 D 사이가 될 겁니다. 이때 델타 G는 DG는 얼마냐면
자, DG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개 배웠는데 우리 펀더멘탈 이퀘이션부터 옛날에 배웠잖아요. 펀더멘탈 이퀘이션은 뭐죠? VDP-SDT 이겁니다. 지금은 이거 뭐 기억할 필요 없지만 단일 기체의 팽창을 다룰 때는 변수가 즉 깁스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변수가 온도하고 압력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압력을 변화시키면 G가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가 팽창이 자발적이냐 뭐 이런 거 다룰 때는 이런 펀더멘탈 이퀘이션을 썼습니다. DG는 VDP-SDT라는. 그런데 조성이 만약에 변한다면, 그때는 단일 기체였으니까 조성이 안 변했지만 여러 개의 기체가 섞여 있고 반응이 가서 조성이 변하기 시작하면 조성의 변화에 의해서도 깁스 에너지는 변화하죠. 따라서 플러스 여기에 조성의 변화에서 생기는 깁스 에너지의 변화 D, μA, dNA 더하기 μB, dNB 더하기 뭐 C가 있으면 C, D가 있으면 D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연결이 된다고요. 이걸 푸는 건 되게 복잡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응으로 들어오는 순간, 즉 조성의 변화가 생기는 순간 우리가 온도와 압력을 고정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에 나왔던 이런 것처럼 온도와 압력은 고정시켜놔요. 온도와 압력이 고정된다면 얘는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반응에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반응은 늘 뭐 1기압 25도씨에서 이 반응이 갈까 안 갈까 이렇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의 변화는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러면 조성의 변화만이 이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이것만 다루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A하고 B밖에 없기 때문에 A와 B의 양의 변화량이 DG를 가져오는 값입니다. 즉 DG는 μA dNA 더하기 μB dNB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dNA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마이너스 dx이고요. dNB는 플러스 dx입니다. 그럼 공통 인수인 dx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dg는 μB 마이너스 μA dx가 되고 양변을 dx로 나눠주면 자연스럽게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x는 μB 마이너스 μA로 쓸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x가 뭐냐면 델타 g잖아요. 정의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반응의 델타 g는 μB 빼기 μA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지금 이제 혼합 반응 용기 안에 A하고 B하고가 같이 들어있고요.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잖아요. 이 혼합 기체에 있어서의 μB하고 μA를 찾아서 빼주면 그게 반응의 델타 G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혼합 기체에 있어서의 케미컬 포텐셜은 우리가 이미 전에서 다 배웠습니다. 7장, 8장에 거쳐서 혼합 기체, 혼합 용액에 있어서의 케미컬 포텐셜 배웠어요. 혼합 기체에 있어서의 케미컬 포텐셜은 우리가 써볼게요. 혼합 기체에 있어서 케미컬 포텐셜 μA는 μA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PA 이렇게 썼습니다. 혼합 용액 혹시 기억나나요? 혼합 용액에 있어서의 μA는 μA 스탠다드가 아니라 μA 스타 더하기 RT, ln, XA로 쓰여진다 이렇게 배운 적 있죠. 그죠? 자, 이걸 이용해서 쓸 겁니다. 이때 μA 스타는 뭐냐면 순수한 A라는 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쓴다고 배운 적 있어요. 잘 모르시면 7강, 8강을 다시 한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반응이 기체 반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기체 반응의 경우, 즉 퍼펙트 가스고 A 가스하고 B 가스가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델타 G는 μB 마이너스 μA고 μB는 혼합 기체에 있어서의 케미컬 포텐셜이니까 μB 스탠다드 더하기 RTL은 PB일 거고요. μA는 μA 스탠다드 더하기 RTL은 PA겠죠? 그런데 μB 스탠다드 빼기 μA 스탠다드가 델타 G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니까 이게 바로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의 델타 G 노트, 델타 G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묶어주면 델타 G 스탠다드 더하기 RTL은 PA분의 PB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있어서의 기체 반응의 델타 G가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반응은 용액에서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비커 안에 A하고 B가 여기에 용질로 들어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A도 있고 B도 있고 물론 용매도 또 따로 있고 그죠? 이 반응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섞어갖고 막 돌렸을 때 뭐 C가 되고 D가 되고 이런 반응들은 주로 용액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는 건 용액이에요. 솔루션입니다. 근데 솔루션에 있어서도 당연히 델타 G는 μB 마이너스 μA예요. 그럼 이걸 뭘 알아야 되냐면 용액에 있어서 용질,
A하고 B는 모두 용질이죠. 용질의 케미컬 포텐셜이 어떤 거냐라는 걸 알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솔루션에 있어서도 화학 평형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질의 케미컬 포텐셜을 구하는 법을 한번 간단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솔루트의 케미컬 포텐셜, 뮤 오브 솔루트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7, 8강에서 배운 것처럼 혼합 용액에 있어서의 케미컬 포텐셜 뮤 A는 뮤 A 스타 더하기 RT ln P XA고요. 다시 쓰면 뮤 XA 스타 더하기 RT ln PA 스타분의 PA입니다. 마찬가지로 PB도 뮤 B도 뮤 B 스타 더하기 RT ln PB 스타분의 PB일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거죠. 뮤 B는 뮤 B 스타 더하기 RT ln PB 스타분의 PB가 혼합 용액에 있어서의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그런데 이상 묽은 용액일 때는 이 PB가 KB XB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상용액 라울의 법칙을 만족할 때는 PB가 PB 스타 XB로 표시되잖아요. 즉 PB라는 B의 증기압이 A든 B든 증기압이 그 물질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그 물질의 증기압으로 표시되지만 헨리의 법칙은 용질은 라울의 법칙보단 헨리의 법칙을 따르잖아요. 헨리의 법칙은 PB가 XB에 비례하긴 하는데 그 비례상수가 PB 스타가 아니라 KB로 표시되더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비례상수로 갔는데 이걸 우리가 헨리상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따라서 PB 대신에 KBXB를 쓸 수가 있어요. 요것 대신에 KBXB를 쓰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뮤B는 용질의 뮤B는 뮤B 스타 더하기 RT ln PB 스타분의 KB 더하기 RT ln XB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얘를 하나의 스탠다드 스테이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우리가 디파인하기 나름이거든요.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용질에 있어서는 뮤B 스타 더하기 RT ln PB 스타분의 KB를 스탠다드 스테이트로 정의해주고 얘를 뮤B 노트 스탠다드 스테이트로 정의하고 뮤B 스탠다드 스테이트로 쓸 겁니다. 그럼 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했죠. 뮤B는 뮤B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XB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용액에 있어서 우린 주로 이제 용질을 넣어서 반응을 시킬 건데 그 용질의 케미컬 포텐셜은 뮤B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XB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사실 우리가 다르게 디파인 했는데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 순수한 B의 케미컬 포텐셜 뮤B 스타 더하기 RT ln PB 스타분의 KB로 표시되는 스탠다드 스테이트다. 근데 이거는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고 계속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뮤B는 그냥 뮤B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XB로 쓰면 된다. 이게 용질에 있어서 합의된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해 놓고 쓰면 이제 쉬워지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가스가 아니라 액큐어스 상태, 즉 용액, 물에 넣은 수용액에 있어서의 A와 B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델타 G는 뮤B 빼기 뮤 A로 쓸 수가 있죠. 그럼 둘 다 용질이잖아요. B, A 모두 용질. 그러니까 둘 다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B에도 A에도 모두 용질이니까. 용질을 넣어서 반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 B는 뮤 B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XB고요. 뮤 A는 뮤 A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XA예요. 마찬가지로 뮤 B 스탠다드 더하기 뮤 B 스탠다드 빼기 뮤 A 스탠다드가 이 반응의 델타 G 스탠다드니까 이걸 빼주고 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G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XA분의 XB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G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XA분의 XB로 표시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풀었네요. 가스일 때는 A에서 B가 되는 반응이 가스일 때는 델타 G를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델타 G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PA분의 PB로 썼고요. 솔루션일 때는 델타 G가 델타 G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XA분의 XB로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지금 델타 G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델타 G를 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반응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EA 더하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이죠. EA하고 3B를 반응시켜서 C와 D가 되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반응의 진척도 D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C가 생기는 걸 기준으로 해봅시다. 이게 개수가 1이니까. C가 D 사이만큼 생겼을 때, 그죠? 그걸 우리가 DNC라고 쓰겠습니다. C의 변화량이죠. DNC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반응이 진척되었을 때 D는 2배 생겼죠. 즉, DND는 DNC의 2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주려면 반으로 나눠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개수분의 1을 쓰면 맞습니다. 그래서 DNC랑 같은 건 2분의 1 DND가 맞습니다. 그죠? 근데 C가 하나 생기려면 B는 3개 없어지죠. 즉 3배씩 변해요. C 하나 변할 때. 따라서 B의 변화량은 C의 변화량의 3배인데 같은 양으로 맞춰주려면 3분의 1을 나눠줘야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왜냐하면 B는 없어지니까. 따라서 B를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DNB가 되고요. DNC가 A는 마이너스 2분의 1 DNA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바로 이런 것들이 개수를 앞에 붙여주고 없어진 마이너스 생기면 플러스를 붙여주면 그게 바로 반응 진척도 디크사이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DG는 뭐냐면 뮤A DNA 더하기 뮤B DNB 더하기 뮤C DNC 더하기 뮤D DND잖아요. 따라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모두 다 디크사이로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뮤A 디크사이 저거 쓰면 디크사이로 묶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앞에 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2 뮤A 빼기 3 뮤B 더하기 뮤C 더하기 2 뮤D가 됩니다. 자, 양변을 그 사이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왼쪽은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그 사이가 되니까 이게 바로 델타 G죠. 그죠? 따라서 델타 G는 마이너스 2뮤A 빼기 3뮤B 더하기 뮤C 더하기 2뮤D가 됩니다. 그런데 혼합 용액에 있어서 뮤A, 뮤B 이런 건 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잖아요. 뮤A는 뭐냐면 뮤A 스탠다드 더하기 RTLN XA, 뮤B는 뮤B 스탠다드 더하기 RTLN XB 이런 걸 써주고 나서 다 써주면 이렇게 다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뮤A 스탠다드만 다 빼주면 3뮤B 스탠다드 더하기 뮤C 스탠다드 더하기 2뮤D 스탠다드 얘가 바로 델타 G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의 델타 G잖아요. 얘를 빼주고 나면 나머지는 RTLN으로 묶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델타 G 스탠다드 더하기 RTLN XA의 LN이니까 이제 얘는 제곱으로 올라옵니다. 얘는 제곱, 얘는 3승, 얘는 1승, 얘는 2승 이렇게 올라와서 XA 제곱 XB 3승분의 XC 곱하기 XD 제곱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본 식 이제 알고 있잖아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A 더하기 BB 더하기 CC 더하기 DD의 반응식 일반화학 때 그냥 외웠던 델타 G는 뭐냐면 델타 G 노 스탠다드 더하기 RTLN Q인데 이때 Q는 AA승, B의 B승, C승, D의 D승이다. 이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서 풀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화학 평형식에 있어서 델타 G는 델타 G 스탠다드 더하기 RTLN Q인데 이 Q는 리액션 코어션트 반응 지수라고 부르고요. 반응 지수는 반응물의 농도의 반응물의 개수 제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생성물의 개수 제곱인 곱으로 표시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화학 평형식이 되죠. 예를 들어 2A 더하기 3B가 C 더하기 2D가 될 때 Q는 A의 제곱 B의 3승분의 C 곱하기 D의 제곱이 됩니다. 농도고요. 즉 농도의 B로 쓰여지는데 이상 묽은 용액일 땐 그렇고요. 실제 용액일 때는 농도 대신 활동도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액티비티를. 그래서 실제 용액일 때는 Q가 뭐 AA의 제곱 A, B의 3승 액티비티로 쓰죠. AC, AD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면 용액의 농도를 쓰고요. 용질의 농도를 쓰고요.
만약에 실제 용해로 풀려면 농도 대신에 활동도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퀄리브리엄일 때는 델타 G가 0일 때가 이퀄리브리엄이잖아요. 이퀄리브리엄이란 말은 델타 G가 0일 때니까 이 식에 있어서 얘가 0입니다. 얘가 0이니까 0은 델타 G 스탠다드 더하기 RTLN Q인데 이 평형상태일 때의 리액션 코션트 반응지수를 우리가 평형상수 K라고 부르죠. 이게 평형상수 K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lnK는 마이너스 RT 델타 G 스탠다드가 되고요. 그래서 K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 스탠다드가 됩니다. K를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 K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반응에 있어서 평형 반응이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게 화학자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연력학들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그 연력학들을 이용해서 반응의 평형을 나타내는 화학 평형식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됐어요. 자, 반응의 평형을 배우고 나면 평형에 관계된 원리 하나를 배우는데 그게 제일 잘 나오는 것이 르사틀리의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리는 뭐냐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평형인 계의 변화를 주면 그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움직인다 하는 게 르사틀리의 원리죠. 예를 들어서 뭐 평형에 도달했을 때 압력이나 온도를 변화시키면 반응이 이제 정반응이나 역반응으로 변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변할지를 우리가 관찰해 보는 건데 그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좀 편해요. 압력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하고 E, B가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정반응이 진행되면 1몰의 A가 2몰의 B가 되기 때문에 기체의 몰수가 늘어나고 몰수가 늘어난단 말은 같은 부피에서 압력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즉 정반응이 진행되면 압력이 늘어나는 반응이고요. 반대로 역반응이 진행되면 압력이 줄어드는 반응이죠. 이때 평형에 도달한 후에 압력을 가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 즉 압력을 가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압력을 줄이려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압력을 줄이려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왼쪽으로 가야 압력이 줄죠. 오른쪽으로 가면 압력이 들죠. 따라서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압력이 감소하는 쪽인 역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압력을 줄이면, 압력을 낮추면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인 오른쪽으로 반응이 이동하게 됩니다. 즉 정반응이 더 가게 됩니다. 평형 상태에서 정반응이 진행된단 말이죠. 자, 온도를 변화시킬 때 그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은 그 반응의 그 발열이냐 흡열이냐에 따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마찬가지로 르사틀리의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그 변화, 즉 온도를 올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려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만약에 그 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발열 반응이란 말은 정반응이 진행되면 열이 더 난단 말이잖아요.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반대로 흡열 반응은 온도 반응을 보내면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고 온도를 낮추게 되는 거죠. 즉 온도를 높이게 되면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면 정반응이 갈 때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온도를 낮추는 반대 방향인 역방향으로 반응이 다시 진행됩니다. 평형에서. 반대로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정반응이 진행되면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면 그쪽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쪽인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압력이나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평형에서 반응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는 그 변화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하는 르사틀리의 원리죠. 자, 특별히 온도에 대한 반응 평형상수의 변화를 식으로 나타낸 게 바노프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노프 이퀘이션은 뭐냐면 dt분의 dlnk는 rt제곱분의 델타 g 이렇게 표시되고요. t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t분의 1로 미분이 되니까 이 식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dlnk 오버 dt분의 1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와 평형상수 간의 관계예요. 관계가 바로 바노프 이퀘이션입니다. 이것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온도를 높여봅시다. 온도를 높이고 발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열 반응이면 델타 H가 0보다 작은 반응이죠. 즉 얘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라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이니까 온도를 높이면 얘가 내려가야 식이 맞아지는 거예요. 즉 온도를 높이면 K가 떨어져요. 즉 역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즉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이러한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는 역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르사틀리의 법칙이 이 식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형에 관계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르사틀리의 원리까지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1강부터 지금 11강까지 연력학이 화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화학 변화와 평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